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소집된 위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동네 살림꾼입니다. 임미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효자손입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팍다식한 아저씨가 아니라 꽃중년입니다. 이상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는 그냥 아저씨로 해주세요. 꽃중년 별로세요? 예, 별로입니다. 아저씨 하실 때 불만이 많으셔서 꽃중년으로 바꿨는데, 네. 네. 자팍다식한 아저씨입니다. 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준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비상 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전시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정말 뜨거웠어요. 이게 논쟁이 붙은 게 아니라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죠, 그쵸. 다들. 못다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서로 맞장구 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네. 것을 전제로 해요. 네, 사생결담 제작진들도 지난주 방송을 보고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시행정이 너무나도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의 끝, 전시행정 플러스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전시행정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꼽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담을 들어볼까 하는데 저번 주 아쉽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얘기하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렇죠. 뭐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럴 좀 아쉬움이 있었죠. 민감한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아니, 특히 세 분은 하셔도 되는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아니 지금 반대예요. 저희도 전시행정의 수혜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민감한 내용이 있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싶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이번에 전시행정 어떤 걸 꼽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언론 홍보비 네. 이걸 전시행정으로 꼽으셨잖아요. 예. 이번엔 어떤 걸 꼽으실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언론 홍보비를 꼽아서 이 동종업계의 동료들로부터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욕을 먹을 각오로 어. 그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의미 없이 지정된 기념일을 꼽았습니다. 기념일.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많은가요?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한 100여 개가 넘죠. 매달 그 10여 개씩 기념일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기념일을 맞춰서 이제 사업이다, 그리고 홍보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이 기념일이 지나고 나면 이 기념일을 진행한 의미나 사업의 뭐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남지 않고요. 돈만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기념일들을 뭐 각 시군, 부처마다 다 있잖아요, 사실. 예. 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기념일이 크게는 뭐 국가 기념일, 그리고 국제적인 기념일,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념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 민간단체에서 지정하는 기념일까지 있습니다. 그 경상북도에서도 대표적으로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매주 넷째 주 토요일마다 할매 할배의 날. 예, 그렇죠. 할매 할배 날. 이게 2014년부터 김관용 전 도지사 시절에 손주와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이 차원에서 기념일을 제정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 4년 정도 진행을 해오면서 이걸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자. 예, 이런 운동을 경상북도에서 벌이고도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 금요일이요?
토요일입니다. 아, 토요일. 예.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을 기념일로 하는데 이걸 국가 기념일로 하자. 그러니까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다녔어요. 실제로 예산도 많이 쓰고 보건복지부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도모해보자라고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동안 그 위원회에서 그간 대구 경북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그 상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1순위가 바로 할매 할배라고 네, 했어요. 그렇죠. 2순위를 꼽아라 했대 2순위도 할매 할배라고. 실제적인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해외에 한 14개국 정도에서 조부모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한 나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어버이날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어버이의 의미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기념일로 별도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입장이죠.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답을 내놨거든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노인의 날도 있고 그렇죠. 예, 이 날이 많은데 또 이 할매 할배의 날을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이면 이게 1년에만 12번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 경상북도가 올해만 예산을 24억 8천만 원을 네. 썼습니다. 그 매년 20억 이상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 대부분이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뭐 1억 5천씩. 그러니까 대부분이 행사 비용과 그 교육 홍보 영상 제작비 이렇게 쓰이고 있어서 좀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할매 할배의 날을 할매 할배들이 잘 아시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예, 제가 저희 할매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뭐고? 모르시는구나. 네, 전화나 자주 해라. 이게 저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게 그 기념일이 많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항상 헤아려 보는 게 빨간 날밖에 안 해요. 보니까 이게 그 빨간 날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맞아요. 아마 가지실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공론화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날 정말로 그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만 짚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뭐 기념일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저는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게.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기념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해 보면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돈을 쓰기 위해서 그 기념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한편으로 가장 좀 이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기념일이 뭐냐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 독도의 날에 네. 수호를 해야 되는데요. 네, 독도의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사전에 10월 25일. 사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었어요.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의 날을 경상북도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 기념일도 아닙니다. 2000년에 이 독도 수호대라는 민간 단체가 이 독도의 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경상북도가 이후에 이 독도의 날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독도 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독도수호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분들이 독도 인근에 가세요. 그리고 독도를 한 번씩 둘러보시고 태극기를 흔든다거나 태극기를 내걸고 독도 깃발도 내걸고 이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독도 사랑 티셔츠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근데 그날 지나고 나면 독도를 어떻게 우리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집니다. 이제 독도의 날은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언론에서 여기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독도의 날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 국가적인 날로 지정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입장을 갖고 있는 꺼내려고 거예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독도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일본에서 이 독도를 가지고 다시 분쟁 지역화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효적인 지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간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독도 관련 이렇게 홍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났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전임 지사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의도와도 관계가 있는 네.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비판이 또 제기돼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조금 정리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보면 이게 독도한 날이라도 제정해 놓고 나니까 그날이라도 이렇게 독도 사랑의 날도 이렇게 하고 태극기도 휘두르고 이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도의원들이나 도지사분들이 이 독도의 날보다 더 이 흥분하신 날이 있어요. 다케시마의 날. 예, 일본 시마네현에서 2월 22일 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면 이때 뭐 독도 울릉도에 방문하신다거나 그리고 이 강하게 성명을 낸다거나 네, 항상 내죠. 예, 항상 내시는데 정작 평소에는 뭐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 김 의원님께서 독도특위 위원장이시니까 그 내년에는 기대가 뭐 크게 되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보면 이제 독도 특위든 아니면 경상북도 의회든 독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이 의지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뭔가 독도의 어떤 우리 도민들이든 국민들이 입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첫째 외교부, 그다음 문화재청, 환경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이걸 총괄 이렇게 이 컨트롤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원하는 일 한편으로 도민이 원하는 일,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일들도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게 최근 3, 4년 동안 일들을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전혀 못하죠. 네. 그래서 독도의 날은 오히려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확정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도의 날을 아예 폐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일본과의 분쟁 지역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행사를 거대하게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독도를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스스로 이거는 분쟁 지역처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분쟁 지역을 안 만들려고 모두가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일본은 외교적으로 네, 일본 땅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또 오히려 조용히 하니까 일본 말이 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걸 좀 분쟁화 시켜서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걸 대신 세계에 알려야 이제 된다. 정교하게 해서 정말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번 찾아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하면은 그 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독도의 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기념일이 매일매일이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게 왜 나쁘겠어요. 기념일 의미대로만 간다면 참 좋을 텐데요. 과거에는 그럼 이런 기념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기념일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기념일 같은 경우가 그 국기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서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국기일이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왕이나 혹은 왕비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사실은 나라의 행정 업무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사실은 그 전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를 스톱시키고 그날은 이 왕조의 어떤 그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기념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농사 절기와 굉장히 관련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24절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따라서 사실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날은 아무래도 이게 좀 화가 나는 날이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1712년 5월 4일의 기록에 보니까 그 상주에 사는 그 청대 근상일이라는 분이 남긴 청대일기에 보면 임진왜란 2주갑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에 일어난 다음에 이제 2주갑이면 한 주갑이 60년이니까 이제 120년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 임난 7주갑 행사를 했었죠. 이게 이제 그 제가 임난 7주갑 행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미 2주갑부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이긴 전쟁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 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돌아가신 전몰장병들에 대한 그 위로와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지방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권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그래서 병자호라는 그러면 기렸을까?
근데 한 번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진전쟁이고 또 정자 전날부터 호란을 다시 기억한다는 예.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기념일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국민들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에게 뭔가 좀 도움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념일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기념일을 정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 예, 여기 이제 그 왕의 제삿날로 돌이켜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왜 정했는가라는 걸 가지고 보면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념일마다 문제가 되는 건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이 행사가 세금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시성이라고 네. 꼽으실 텐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개인이 기념하는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기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해마다 커지면서 행사 자체가 과도하게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이 본래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취지의 기념일을 한번 정리는 좀 해주고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의 효율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시행정, 의미 없이 행해지는 기념일 네. 말씀하셨는데 결어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배의 날과 독도의 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독도의 날이 이렇게 예산만 들이고 그 전시행정을 한다면 이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는다. 껄껄껄껄 웃으면서 비웃지 않을까. 정작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빠진 기념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지난주가 행사에서 나타난 전신성 행태 이거였잖아요. 예. 이번엔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아주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때로는 걱정도 끼치고 하던 일들이 하고 난 이후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을요? 길. 예. 예를 들자면은 경부 고속도로를 처음 계획할 때 정말 전 국민이 반대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정말 잘했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나고 아마 KTX 사업 같은 경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일정 부분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렇게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면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 당진에서 청원까지 개통이 되고 청원에서 상주까지 개통이 됐었어요. 그런데 상주에서 영덕간을 고속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를 하면서 상주 영덕 구간을 더 이상 효율성이 없으니까 교통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사에서 권고가 됐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혁신협의회에서 감사원에 항의 데모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난리가 나니까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감사원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 MBC에서 ENG 카메라가 가가지고 직접 찍었어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건설교통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감사원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상주 영덕 간에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맞아요. 그때 개통이 그거 되었었죠. 기억은 나는데. 예.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교통량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어쩌면은 이 북부 지역 거기서 또
또 동해안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서해와 동해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이. 근데 사실 교통량은 굉장히 적어요. 예, 적은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교통량을 보고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그 시기에도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야당이. 당시 열악한 재정 규모에서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그랬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미루어져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원래 정치라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더 시급성을 두고서 적절하게 집행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유용한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물량도 적고 교통량도 적어서 네. 근데 지적은 이런 게 대단하죠. 있죠. 대신 이게 하나의 전시 행정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어떤 전시 행정의 결말이냐 하는 부분을 볼 때는 전체 객관적인 수치로 보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어떤 이 혜택, 편리성, 동시에 이 물류가 이동하는 아니면은 사람이 이동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당진 영덕간에 이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아마 서해안 쪽에 있는 분들이 동해안을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을 보러 그렇죠. 오는 경우는 네. 거의 없죠. 특히 이렇게 네. 드물었겠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김 의원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영양의 할매의 날은 아니지만 할매를 보러 다녀왔는데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한 20분 단축이 됐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부터 안동으로 안 지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권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표밭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 의원님? 지금은 어느 정도 고속도로든 뭐 국도든 확장이 많이 되었지만 이 영호남 간의 어떤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도 도로를 이야기할 때 정권을 어디서 잡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영남 쪽이 먼저 고속도로가 굉장히 먼저 되었죠. 도로 사정들이 네네.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4개 시군이 같이 4개 시군, 3개 시군이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 어느 시 어느 군 출신에 따라 가지고 SOC 사업의 이 우선순위가 또 틀려지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치적인 일정 부분 영향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SOC 사업만큼 사실은 예산을 눈에 잘 피나게 보이죠. 네. 따올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실은 이걸 해놓으면 사실은 그 지역은 반드시 수혜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그걸 따오는 게 이후에 어떤 그 지속적인 그 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파트에서 예산을 이렇게 따라다녀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붙는 건 SOC 사업 예산으로 붙어갖고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아니 뭐 경북도 마찬가지고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SOC 사업이 사실은 뭐 100분의 1 정도 뭐 혹은 1000분의 1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죠. 차라리 그 돈 갖고 저는 이렇게 한 5억짜리 도로를 하나 닦겠다고 동네 들어가는 길을 닦아주는 게 저한테는 좋죠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두 분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어쩌면 이렇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예산의 전체 균형성 문제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회의원이 쉽게 말해 이거 내 했다고 하면은 한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사업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고 도의 보조를 받고 시군비를 가지고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 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은 단체장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결과가 진행되고 할 때는 자기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경북이 사실 여러 정권의 덕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길 잇는 부분에서는요. 네. 그러면 불필요한데
혜택을 본 길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보면은 한편 도로 개설 우선순위로 보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도로 확장하고 고속도로를 하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정말 시급하고 기묘한 일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반대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와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도로망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는 신기한 게 그렇게 보도블록을 갈아엎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예산이 남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1년에 얼마나가 편성이 됐길래 매년 이렇게 도로를 엎나.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돈은요. 이미 예산에 모든 예산에 적혀져 있어요. 올해는 여기 어느 도로를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인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연말에 공사를 한다면 공사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이지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역도 그래요. 왜 이렇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냐. 이게 작년에도 바뀌었는데 올해도 왜 또 바꾸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가로수를 심어 놓잖아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이 나무가 생장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은 보도블록이 들썩거려요. 그러면 이게 이 균형이 안 맞고 울퉁불퉁해지다 보면 노인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보도를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교체하는 이 낡은 보도블록을 옛날엔 다 폐기 처분했는데 요새는 이거를 쌓아둬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어느 단체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 많은 이제 공간을 좀 열어뒀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줘요. 이 시기에 어느 시기부터는 요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블록 교체하는 게 남은 예산을 털어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여러 가지 그렇군요.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시군의 도의 중앙정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해가지고 쓰다가 남는 걸 돌려주면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돌려주지 말고 다 쓸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단위 사업별로 국비, 도비 이렇게 지방비가 있으면 거기에 매칭을 다 해요. 그래서 쓰다가 남았어. 그 매칭 비율대로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보도블록을 뒤집고 이렇게 공사하고 도로도 새롭게 가는 이유 중에 그 예전 같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 요새는 조금 빠르죠. 게 도입이 되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이 주민 참여 예산 안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디에다 예산을 쓸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보도블록이나 도로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예산 쓰이는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게 이 도로와 보도블록 교체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전시행정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님 그럼 끝으로 결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민의 어떤 여론을 봐서 정말 과다하지 않다면 그 불편함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한편으로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통하는데 또 전 국민이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지금 기념일과 길 이렇게 전시행정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지난주에는 특색 없는 관광정책 꼽으셨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이게 자꾸 제가 아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연구 영역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요. 이게 용역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예, 근데 결론이 지어진 용역.
그 연구 영역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성이지 이게 이제 어떤 앞일을 예측하고 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될까에 대한 큰 틀의 어떤 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떤 그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구 용역들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책적 목적을 잘 달성하는 연구 용역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그 뒤에 일어나는 파장들이 너무 큰 거예요. 연구 영역이 잘못돼 버리면 정책이 잘못 쓰고 정책이 잘못 쓰면 그 뒤로부터 지속적인 예산 낭비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는 예산을 주는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연구 영역들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연구 영역을 받아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욕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적으로는 사실 연구자 집단에서 굉장히 좀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광역단체에서 어떤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결론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 영역 보고 나면 사실은 이 사업은 예컨대 뭐 안동이나 영주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아무리 광역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나름대로 조금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시도에 이렇게 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와 계시면 우리 거는만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도에서도 거기 또 하나 좀 넣어주시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정말로 특색 없는 그냥 이렇게 그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연구 영역 결과를 뽑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라면 그 전문가의 자기 어떤 그 위치와 정확성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정책에서 나중에 그걸 좀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뒤에 고민하더라도 적어도 결과만큼은 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연구 영역이 어떤 경우는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게 만드는 어떤 그 근거로서 막 활용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문가 집단들이 굉장히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좀 자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 연구 용역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피식도 되더라고요. 책임을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할 때 좀 기준도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죠.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의사결정권자의 뜻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한 부분일까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건지 저건지 잘 판단이 안 될 때 정말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아주 순수한 그런 목적도 있죠. 네. 경우에 따라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용역을 줄 때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이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까 하는 이런 입장에서 또 용역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시장군수 지사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늘 그래왔어요. 한 번도 제가 이것을 비껴가는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환경영향평가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는 추측을 하는데 결과는 정책 기반자의 이 결정에 맞는 의사결정에 맞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신뢰감이 떨어지죠. 문제가 어쨌든 용역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네. 받은 입장은 준 사람이 맞춘다는 거잖아요. 결과를.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거대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슬쩍이 해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말하자면 안 될 사업이에요. 네. 법을 고친 거예요. 국가의 안전과 관계되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법을 고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이 연구 영역이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자기가 지속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충분한 연구 방법론을 반영해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시켜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결과가 그 정책적 수요와 맞지 않을 때 이제 관리 감독이라는 미명이 이제 관리 감독을 넘어서 이렇게 결과를 자꾸 조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자들도 많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또 어떤 그 굉장히 좀 중요한 현실적 문제가 이 용역과 관계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특히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외부로부터 그 연구 용역을 얼마나 받냐는 문제가 사실 대학 안에서 어떤 그 자기의 위치와 뭐 이런 것들 결정하기도 하고 성진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본인이 연구는 사실은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뢰 위치에 늘 서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게 만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좀 고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의 어떤 그 연구 영역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자세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2018년에 경상북도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게 49건입니다. 제가 이 연구 용역 사업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이걸 하면서 이야, 이거 진짜 문제가 많구나라고 싶었던 게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고 7월 달에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 도지사의 새로운 정책에 맞춘다고 청년 일자리 관련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게 올해 안에 연구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2달 반만 주고 실제 한 6개월 정도의 작업이 걸리는 연구 용역 사업인데 이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우겨 넣고 필요한 내용들도 연구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냥 결과물을 어쨌든 내놔라. 이런 식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다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올 텐데. 정책으로 안 이어져. 네. 아, 진짜 네. 안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안 이어진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급조돼서 용역 사업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면 정말 큰일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안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49개라고 얘기하면 예. 더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 연구 용역을 준 그 발주, 그러니까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을 보면은요, 되게 경북 내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경북 내에 있는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야 할 사업도 있고, 좀 더 넓은 기관의 단위의 기관에다 맡겨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나온 거 올해 나온 거 별 차이 없고 제목이 약간 다르고 그런 정책의 반영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런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연구 용역 정말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너무 많이 연구 네. 용역 꼭 해야 되나요? 제가 변명을 좀 하면 사실 우리가 받는 연구 영역은 주로 번역, 뭐 학술 영역, 책 쓰고 이런 거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도 안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정도 어떤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구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서로 간에 어떤 시스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연구자도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럼 연구 용역에 대한 결호도 한번 해주시죠. 제 생각에 정말로 연구는 연구자에게 그리고 정책은 정책 전문가가 좀 하는 그래서 연구는 연구 결과대로 좀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킬지 말지는 정책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연구부터 이미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연구는 사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는 연구자에게, 정책은 예. 정책자에게. 예. 이것만 지킨다면 전시행정은 없어지겠네요. 연구 용역에 대한 전시행정. 네. 가능할까? 예, 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을 꿈꾸면 언젠간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론자니까요. 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는 지방정부에 주는 각종 상을 꼽으셨잖아요. 저는 보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조금, 네. 상에 이어 보조금. 네. 실제로 경북도의 일반 예산이 일반 회계가 한 7억 정도, 아니 7조 정도 7조. 되는데요. 그 중에 4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일반 우리 시군에서 보면 뭐 문화단체에 주는 보조금,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그 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주는 보조금, 뭐 장애인한테 주는 보조금, 요거는 국비 제외하고예요. 그 다음에 뭐 여성한테 주는 보조금, 뭐 굉장히 그 조육료가 다양해요.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늘 연말 되면 문제가 지적이 돼요. 이게 민간단체에 특히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자생력이 없는 민간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늘상 자율성은 떨어지고 행정기관에 종속이 되어서 그들의 입김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다음번 선거를 할 때는 동원이 되는. 그렇죠.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지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보조금을 줘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요, 단체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단체장인 거죠. 그렇죠. 돈을 네,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 이거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 경북에서 보조금이 어디에 지급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민간 단체만 보면은 시군에서 보면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군 자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정 단체는 이런 거예요.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소위 이제 관변단체라고 하는 요거는 데는 정확하게 지원을 법에 해주고. 준해서 법에 네. 규정돼 있어서 줘요. 나머지 단체들에게 주는 보조금들은 한편으로 단체장이 임의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이에요. 단체장의 그러니까. 권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모여서 제한된 예산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큼을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뭐 회원수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고요. 지원받았던 단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오히려 단체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의 문제 저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네.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도비와 시군비가 붙어서 보조되는 사업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농기계 반값 사업이 있죠. 네. 오히려 이 반값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갖는 불만 중에 하나는 농기계 값을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지역 도에서 이 축사에 이 모기를 이렇게 엥 소리가 나면 모기가 도망가게 모기 하는 퇴치기. 그 기계를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듣기에는 자부담과 시도비 합쳐가지고 한 개 단가가 75,000원, 그리고 자부담이 19,000원 정도였거든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똑같은 기계를 옥션을 통해서 사게 되면 22,000원이면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농가 입장에서 아니 보조 나오는 기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기계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보조를 받을 땐 75,000원짜리 물건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정상 가격이 25,000원에서 28,000원인데 여러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19,000원에서 2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기계값을 올려놓고 오히려 농민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물건값과 비슷해지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보조금으로 수혜받을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 부분의 보조금 사업들은 개통을 통하도록 해요. 그 시장 원리에 맡겨놓지 않는 거죠. 이걸 아무리 풀어라고 의해서 주장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 단계에 정부가 보호해야 될 일정 부분의 농협 부분도 있고 정부가 보호해야 될 일정 부분의 기업도 있어요. 여기에 농민단체들의 이익관계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논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니까 농업과 관계돼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마늘 농사질 때 마늘 비닐에 대한 보조금, 마늘을 수확해서 묶을 때 그 의성 마늘이라고 하는 빨간 끈, 철끈, 고추 같은 경우에도 돌발 병해충에 대한 일괄 방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개별 농가로 나누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군의 예산으로 묶어두면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 농민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는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 농사 짓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는 운동을 한번 벌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농민들이 아주 순수한 네, 굉장히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이런 의견인데 논의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들 중에 보조금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대기업 얼마 전에 보도도 됐지만 삼성, 현대도 보조금 받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네. 그거 정비요금도 받는 이쪽에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지원돼요. 운수업체들 보조금 다 나가죠. 예.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일들 중에 보조금 없이 진행이 되는 일들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예요. 예. 네, 이 문제가 그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사실상 이거 국민 세금이잖아요. 우리 네. 세금으로 쓰여지는 건데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이걸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업체들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싸게 파는 경우에 여기서 들어가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이고 이 세금을 가지고 해당 업체가 먹고 살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이익은 절대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죠.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그걸 평가하는 그런 건 없나요? 아마 올 9월 달에 적정 사용 여부나 중복 지급 여부를 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보조금 감사팀이 일정 시설이 됐어요. 부분은 돈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사용을 정산을 받아요. 네. 그때 일정 부분 뭐 이렇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이 보조금이 특히 이제 민간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이 너무 과하다. 또 받는 단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걸 줄이는 방법으로 그때에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평가를 해서 뭐 A, B, C 등급으로 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것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 평가하겠다고 내세울 때보다는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은 결과물이 사실상 아주 미미해요. 왜냐? 온갖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 있게 결정을 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의원된 입장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일정 부분 부당하다거나 또 이렇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끝까지 이 주장을 관철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은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표로 직결되기 때문에 두 분도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죠. 근데 민간단체가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런데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그 행정이 이 민간단체를 자신의 이게 뭐라 그럴때 동원력으로 생각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카드를 사용하면서 오는 또 불편함은 특히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 보조가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건 일정 부분 지원금이죠. 이걸 똑같이 이제 카드를 사용해서 영수증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른들이 말하자면 전혀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공무원들 보고 막 우리를 조동론 취급하고 나 못 믿고 이거 내라고 하냐 이런 거 하나 보다. 네, 이렇게 보조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어를 또 들어볼까요? 저는 보조금이야말로 여기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특정지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좀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주민들 논의 속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건 시장 군수 단체장이 잘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전시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파도 전시행정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결이 다른 마무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행정 자체도 점차 개선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 행정들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 보여지는 그런 전시 행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로 결말 내려주셨어요. 결국 시스템을 흔드는 게 그 속에서 어떤 그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어떤 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합의를 모아가고 어떻게 좀 없애갈 건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전시행정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전시행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자꾸 개인의 도덕성을 자꾸 묻게 돼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전시행정에 충실한 보조자는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을 접할 때 있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감시하고 뭔가 빛나게 보이게 만들면 이걸 의심하고 해야 된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안동 MBC를 검색하셔서 계속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언론을 옆에 두고 살아야지 이 전시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보하신 건 아니죠? 네, 홍보한 건 아닙니다. 동종업계로서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아. 좀 말려줘야 될 것 같은데. 동종업계에서는 욕을 먹고 안동 MBC는 사랑을 받고. 아무래도 좀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전시행정이라는 게 실속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시행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식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닥을 쳐야지 올라간다. 행정은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신뢰도는 벌써 바닥을 쳤는데 말이죠.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